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귀농기촌 팀장 안대환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 대면을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새농업인 실용교육 벼농사 과정입니다. 먼저 오늘 살펴볼 목차를 보시면 2020년도 기상 상황과 작황 그리고 애로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고 그 이후에 애로사항이 있었던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품질 벼 재배 기술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년도는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일조 시수가 당연히 부족하게 되겠죠. 청남면 들판이거든요. 여기와 같이 이렇게 쓰러진 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020년도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도복과의 전쟁이었죠. 하지만 비배 관리를 잘 하신 농가에서는 도복에도 삼광벼를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복되지 않고 잘 수확량을 거둔 농가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배 관리가 상당히 중요했지만 아직도 우리 농가들은 예전에 새누리를 심던 그런 습관이 있어서 비배 관리에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 쌀 수량입니다. 전년도 쌀 수량은 554kg으로 이건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조사한 데이터인데요. 2019년도도 그렇게 풍년이라고 볼 수 없었지만 2020년도는 그거보다도 더 쌀 수확량이 줄었습니다. 2019년도는 가을에 태풍이 많이 왔었는데요. 그 중에서 8월 15일 전후로 해서 강수량은 많지 않았지만 강한 바람을 동반한 프란시스코라는 태풍이 왔었는데요. 이 태풍의 영향으로 임실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벼 수확을 했을 경우는 전체적인 수확량은 줄지 않은 줄 알았지만 나중에 도정 과정을 거치고 나니 쌀 수확량이 좀 상당히 많이 감소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 작년에는 전반적으로 일조 시수도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다음 보시면은 이렇게 간장, 간장이라는 건 지제부부터 이상 목까지 길이지만 이 길이가 평소보다도 길어졌고 이삭의 길이도 짧아지고 그렇다 보니까 영화수 확보에도 실패했습니다. 이 모든 영향으로 인해서 수량 감소 요인을 추정해 봤을 때 생식생장기인 유수 형성기부터 수인기까지 즉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기간에 일조 시수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2019년보다도 많은 양이 줄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 본격적으로 고품질 벼 재배 기술에서 2020년도에 문제점이 있었던 도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벼농사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점은 품종 선택이죠. 올해 정부 수매 품종으로 결정된 게 삼광벼와 다음에 보시는 수광벼입니다. 삼광벼와 수광벼는 모두 키가 크지만 삼광벼 같은 경우는 도복에 취약하고 우리 수광벼 같은 경우는 키는 삼광벼보다 좀 더 크지만 벼대가 꼿꼿하기 때문에 도복에는 좀 더 유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청하라는 품종이 수광벼처럼 키가 컸지만 벼대가 꼿꼿해서 도복에는 좀 유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 농가들은 아무래도 농사짓기 쉬운 품종을 선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2017년도 이전 정도에는 우리 청양 지역의 대부분 보급종 들어오는 양으로 추산했을 때 60% 가까이 새누리를 심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을 새누리가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이 새누리벼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너무 농사짓기 편하고 웬만한 시비에도 도복이 잘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과비를 하는 경향이 심해졌었습니다. 그래서 품질 저하가 많이 왔고 우리 농협 같은 데서도 판매하고 나면 나중에 반품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이런 민원도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새누리벼 품종 자체는 좋지 않은 품종은 아니지만 농사짓기도 편하고 다 좋았는데 태풍이 한 4, 5년 동안 오지 않다 보니까 이삭거름을 많이 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실내로 제가 농협에서 실제 새누리 품종을 구매해서 먹어봤었는데요. 그때도 이게 찹쌀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하얀 그 신복백미가 굉장히 많이 섞인 걸 봤었습니다. 이처럼 과비했을 경우는 품질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복 문제를 빼고 나서는 굉장히 좋은 품종인 삼강별을 저희 충청남도에도 그렇고 우리 평양에서도 삼강별 고품질 쌀로 브랜드화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품종을 선택을 했으면 종자 소독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파종 전에 종자 소독을 하셔야 되는데 예전에는 키다리병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약재 소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온탕 소독까지 거치고 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약재 소독을 그 전에는 24시간을 30도씨로 이렇게 소독하면 충분히 효과를 봤었지만 최근에는 30도씨로 48시간 정도를 소독을 해주셔야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재에 대한 내성도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온탕 소독까지 같이 실시해주면 대부분의 키다리병은 많이 방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온탕 소독기가 보급되면서 키다리병은 획기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확실히 줄긴 줄었지만 온탕 소독기가 많이 보급된 상태에서도 대농 같은 경우는 모두 보유를 하고 있지만 영수농 같은 경우는 이 온탕 소독기를 각자 보유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협 같은 데서 미리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온탕 소독을 실시하고자 이렇게 미리 예약을 하면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문제점이 있긴 한데 이렇게 미리 온탕 소독을 실시하게 되면 건조를 잘 해주셨다가 제가 파종하는 날짜에 맞춰서 약재 소독 한 번 더 하셔서 침종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탕 소독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기계가 거의 설정이 돼서 10분간 온탕으로 60도씨로 소독하고 냉수에 집어넣으면 크게 문제점이 없지만 봄철에 공기 중 포화 습도가 높다든지 아니면은 비를 맞았다든지 아니면은 종자가 많이 좀 젖은 경우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는 경우는 온탕 소독을 기본 10분으로 실시해도 고온 피해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봄에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는 종자 같은 경우는 좀 더 건조를 해서 바짝 말린 상태에서 온탕 소독을 실시해야 피해를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파종량을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데요. 파종량을 너무 밀파를 하게 되면은 모가 연약하게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농가에서는 파종하실 때 보시면 밑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빼곡히 뿌리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파종량은 너무 많이 가져가게 되시면 모가 연약하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판에서 일어나는 병이라든지 각종 병해충에 쉽게 노출되고 본론에 가서도 연약하게 자란 모는 초기에 잎이 녹아서 없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적응하는데 힘들기 때문에 파종량 준수만으로도 많은 병해충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은 우리 육묘장에서 예비 육묘를 해놓은 건데요. 이게 같은 날 파종한 상자입니다. 좌측에 있는 것은 정량을 파종해서 제대로 키운 모고 우측에 있는 것은 너무 밀파된 거죠. 너무 많은 양이 들어가다 보면 파종일을 같은 날 했어도 이렇게 뿌리 상태가 벌써 노화도가 틀려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뿌리가 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뜬모그 발생이라든지 아니면 밀파로 인한 잎꽃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해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육묘 과정이 앞으로는 계속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봄철에 4, 5월 달에 고온에 의한 피해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낮에는 고온이지만 야간에는 또 저온이 유지되고 밤낮의 기온차가 갈수록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육묘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근데 요즘에는 하우스 육묘를 많이 하시죠. 이런 경우 밤낮의 기온차를 최대한 줄여줄 수 있는 환경임에도 가끔 가다 보면 하우스 육묘에서도 뜬묘라든지 여러 가지 일교차에 의한 병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온도 관리를 좀 더 세밀하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아침에 오전에 하우스 문을 딱 열고 들어가시면은 얼굴이 후끈후끈 달아오르기 때문에 너무 뜨겁구나 하고서 너무 일찍 여는 경향이 있는데 모판이 자라는 곳은 지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기온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한 이후에 열어주셔야 갑자기 찬 공기를 맞아서 냉의 피해를 받지 않고, 그리고 저녁 때는 오후 한 4시경 정도에서는 문을 이렇게 어느 정도 닫아주셔야 한밤중에 저온에 의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도 관리를 좀 세밀하게 해주셔야 모짜리 병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짜리를 빨리 가져가게 되면은 온도가 4, 5월 달에 많이 올라가서 모짜리를 좀 빨리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렇게 모짜리를 빨리 가져가게 되면 나중에 출수기가 조금 당겨지거든요. 이렇게 당겨지게 되면 8월 중순은 넘어가야 찬바람이 불어서 평균 온도 22도에서 23도 정도, 이 온도가 등숙기의 저온인데 이거보다 너무 고온 등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단백질 함량도 높아지고 천립증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고온에 의한 심복병리가 발생하기도 하고 미질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이양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봄철에 또 한 가지 민원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상작 쌓기를 너무 오래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 5월 달에 온도가 낮에 20도 후반까지도 많이 올라가는데 이 기간에 상자를 너무 많은 양을 쌓거나 낮에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도 옆에 환기를 시켜주지 않는 등 이렇게 온도 관리가 좀 안 되면은 판이 보시는 바와 같이 가운데 부분만 하얗게 뜨는 현상이 있고요. 주변으로만 이렇게 초록색으로 잘 나오죠. 봄에 가장 많이 전화를 받는 경우도 이런 경우거든요. 왜 이걸 모판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모판을 엎고서 새로 파종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이걸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 가장 큰 이유가 가운데 부분이 고온 피해를 입은 부분이 깔끔하게 죽으면은 포기를 하고 상자를 엎을 텐데 이 부분이 하얗게 이삭은 나온 상태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죽지는 않으면서 주변보다는 짧게 크고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엎지를 못하시는데 이렇게 주변이 초록색으로 완전히 큰 상태인데도 가운데 저렇게 하얀 상태가 유지된다. 더 이상 크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저 상태가 쭉 유지됩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과감하게 엎으시고 빨리 이렇게 침종을 다시 하시면은 보통 5월 초에만 침종을 시작하셔도 충분히 이양은 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다시 침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모짜리 피해에서 제일 좌측에 보시면, 좌측 위에 보시면 부직포 모짜리인데요. 이런 경우는 요즘 모판이 보시면 밑에 물구멍이 몇 개 안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바닥에 밀착이 잘 돼야 수분을 잘 빨아 올려서 모짜리가 골고루 발화가 잘 되고 생육이 잘 이루어지는데 모짜리 균평 작업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들쑥날쑥하게 물이 잘 올라오는 것은 충분히 잘 자라고 그렇지 못한 것은 잘 못 자라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우스 모짜리 같은 경우는 온도를 충분히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부직포 모짜리 같은 경우는 온도 관리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경우 내일 만약에 오늘 밤에 상당히 저온이 예상된다 일기예보를 보셔가지고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덮어줘도 부직포만 덮어주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물을 좀 충분히 대서 모판 위로 물이 올라올 수 있을 정도로 물을 관수를 해주시면은 냉해 피해를 좀 저감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날 온도가 올라갔을 때는 물을 그 모판 밑에 쪽까지 이렇게 빼주셔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매트 형성 불량인데요. 이것도 하우스 모짜리거든요. 이분은 이제 육묘를 충분히 해서 2, 3일 있다가 이양을 하려고 보니까 충분히 매트가 형성이 안 된 경우입니다. 이거는 너무 저녁에 아니면 낮에 너무 온도를 저온으로 관리를 하셔가지고 미처 뿌리가 발달을 못해서 매트가 형성이 불량한 경우고요.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보온을 해주셔서 빨리 클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밀파도 됐고 봄철에 비가 많이 오는 경우 이렇게 웃자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묘를 심었을 경우는 본론에 나가서도 꺾인다든지 물속에 잠기다든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녹아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종량을 적정량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들뜬모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종자 파종량이 많다 보면 밑에서 싹이 나면서 종자와 그 위에 복토된 상토를 같이 들고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모판을 이렇게 잘 늘어 놓으시고 물을 관수를 함으로써 이렇게 흙을 상토를 내려주시면은 다음에 쓸 수 있는 모판이 됩니다. 그리고 모내기입니다. 다음은 이렇게 충실하게 육묘를 해서 모내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빨리 모짜리를 하게 되면 모내기도 빨리 하셔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기계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심고 싶은 날 심어도 되지만 기계를 대부분 요즘에는 위탁을 해서 이양을 하기 때문에 모짜리는 역산으로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되고 모짜리가 빨라지기 때문에 모내기도 빨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빨라지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먹누린재가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논에 나가서 예찰을 해보면 그 마을에서 가장 빨리 심은 논에 가서 예찰을 하면은 먹노린재를 쉽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각종 병해충이 먼저 그 모내기 한 논에 달라붙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빠른 모내기는 병해충 발생에도 불리한 여건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 늦게 심는 경우는 요즘 마늘하고 양파를 많이 심는데요. 마늘밭 같은 경우 수확이 늦어지기 때문에 늦게 심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조생종 벼를 준비해서 심어준다면은 6월 15일 이후에 심으면 청양은 조생종 벼는 적기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마늘 후작으로 심는 경우는 조생종 벼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론에 모내기 할 때는 기계로 이양을 해서 이 본수를 조절하기 어렵지만 이 본수를 조절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그 파종량을 조절하면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너무 밀파를 하게 되면 이양이 끝난 논을 살펴보면 파랗고 이쁘게 된 논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상 너무 밀식이 된 거거든요. 한 포기당 주수가 기본적으로 10주에서 15주까지 꽂히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꽂히게 되면 새끼를 덜 치게 되고 새끼를 덜 친다는 것은 이게 본론에 나가서 본 주수보다 새끼 친 그 이삭이 훨씬 크고 실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새끼를 충분히 확보해야 다수확을 할 수가 있고 튼튼한 모를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주에서 15주까지 이렇게 심겨지게 되면 새끼를 잘 안 치고 눈이 휴면을 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건전유묘를 해서 한 주당 3본에서 4본 정도 이렇게 심겨질 수 있도록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봄닭 관리인데요. 요즘에는 축산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볏짚을 다 걷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될 수 있으면 3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 규산질 비료를 꼭 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규산질 비료가 너무 무겁고 시용하기 어려워서 논둑에 많이 쌓여 있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살포까지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규산질 비료는 꼭 시용해 주시고 특히나 그 축산 농가 때문에 사료용으로 걷어가시는 농가들은 충분히 퇴비와 규산을 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강벼 질소질 11량은 시바르에 7kg입니다. 우리 농민들은 마지기라는 단위로 많이 쓰시죠. 200평 한 마지기로 환산을 하자면 한 마지기에 밑거름으로는 한 포, 그리고 이삭거름으로는 반포, 그리고 새끼칠거름은 생략하시는 12량을 가져가시면 도복에도 안전하고 고품질 벼를 생산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새누리벼 같은 경우는 이삭거름으로 한 포나 한 포 반, 2포까지 주시는 분도 봤는데 그때는 가을에 태풍이 오기 전에 가을 태풍이 없어서 12량을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이 다수확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도복으로 인해서 상당한 많은 피해를 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12량을 지켜주셔야 고품질 벼를 생산할 수 있고 도복으로부터도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거름을 주는 시기에 대해서 많이 문의가 옵니다. 예전에 새누리벼를 주로 심었던 시기에는 우리 8월 15일 전후로 해서 추수가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경우는 추수 전 25일에서 30일경 이때 이삭거름을 주게 되는데 추수 전 30일 정도 따지면은 7월 22일, 3일 뭐 이 정도쯤에 이삭거름을 주시면은 적기도 봤었습니다. 청양 지역은. 이 시기에 이삭거름을 주게 되면 이삭을 영화수를 많이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양의 수확을 거둘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시기에 단점이 있습니다. 이 시기가 길이 신장을 하는 신장기에 접어들게 되거든요. 이때 이 시비를 잘못하게 되면 밑에 3절간, 4절간이 길어져서 도복에 취약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삼강벼 같은 경우는 도복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삭거름을 잘못 주게 되면 도복의 영향을 많이 받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강벼는 우리 청양 지역에서는 출수 전 15일 전에 주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이때가 언제냐? 8월 1일 전후가 되겠습니다. 간혹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나는 주말에 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적정 15일 전후로 해서 주말을 이용하신다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삭거름을 이렇게 좀 더 빨리 주면 안 되냐, 아니면은 너무 늦게 주면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너무 빨리 주는 경우는 문제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복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너무 늦게 주면 비료가 낭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적정량을 주시고
추수 전 15일 전에 주기 때문에 굳이 많은 양을 주지 않으셔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뭐 한 포, 두 포 주셔도 이게 수확기까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료기를 낭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적정 시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육 시기별로 물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 물 관리도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적정 시기별로 물 관리를 잘 해주셔야 벼를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모내기를 한 다음에는 어느 정도 물을 3-4cm 이상 약간은 찰랑찰랑 물결이 일 정도로 이렇게 좀 깊게 대주셔야 뿌리를 내리는 데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지나면은 뿌리를 어느 정도 활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 이후에는 새끼를 치기 시작하거든요. 이 시기에는 물을 얕게 대주셔야 새끼 치는 데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물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중간 물때기를 한번 실시해 주셔야 좋거든요. 특히나 대보나 이런 문고병에 취약한 품종들은 중간 물때기를 확실히 하셔서 헛새끼 치는 걸 방지해 주셔야 통풍에도 문제가 없고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키가 작은 품종이 중간 물때기를 안 해서 헛새끼를 많이 치게 되면 가뜩이나 키가 작아서 통풍도 어려운데 헛새끼까지 꽉 차가지고 대부분의 포장을 보시면은 문고병이라고 해서 입진문이 많은 병이죠. 입진문이 많은 병이 상당수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양지역에서 중간 물때기는 언제 해줘야 되냐? 이거는 이양 후에 30일에서 35일 후에 중간 물때기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이 시기가 언제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양의 적기 이양 시기는 5월 25일에서 30일입니다. 요 경우에는 30일에서 35일 이후로 따지면은 7월 1일 전후가 되겠죠. 그러면 7월 1일 딱 돼서 해야 되냐? 그렇진 않습니다. 모내기를 약간 빨리 했다든지 아니면은 새끼 수를 충분히 확보했다. 18개 전후로 이삭 개수를 확보했으면은 그때 빨리 물을 끊어 주셔가지고 중간 물때기를 실시해주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7월 1일 이후 이제 6월 말에서 7월 초부터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거든요. 그렇다면은 중간 물때기를 못하고 지나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참새끼 수준만 적정량 확보되면은 빨리 물때기를 실시해서 한 번쯤은 확실히 중간 물때기를 실시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중간 물때기를 잘 해서 헛새끼들 잘 잡은 모폭입니다. 보시면은 헛새끼 하나도 없이 실하게 줄기가 형성된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은 언제 끊어야 되냐? 원래는 출수하고서 40일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끊어줘도 된다고 이렇게 하지만 포장 상태에 따라서도 관리를 좀 해주실 수가 있거든요. 이 물은 가장 늦게까지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너무 빨리 끊어주면은 이삭이 그러니까 미질이 많이 떨어지고 깨진 쌀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로 안 좋기 때문에 충분히 늦게까지 가져가시면 좋지만 농작업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남 지역 같이 사질토, 모래논인 경우는 물 빠짐이 좋기 때문에 우리 논 같은 경우는 일주일이면 충분히 기계가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을 정도로 마른다. 그럼 수확 전 일주일 정도 전에 확실히 물을 끊어주셔서 논을 말려주는 게 좋고, 점토가 너무 많아서 우리 논은 너무 안 마른다. 그럼 20일 전이라도 빨리 끊어주셔서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에 물 끊는 게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여기 보시면은 지엽이라고 해서 제일 끝잎이 있거든요. 마지막에 아주 작은 잎이라 볼품없어 보이지만 이 작은 잎이 이삭이 등수가는데 60% 가까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이 지엽을 끝까지 초록색으로 유지해 주시면은 충실한 나달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신 거는 우리 남양면 봉암리에서 제가 사진 찍은 건데요. 이 밑에 논들은 아직도 파란 상태가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위쪽인데도 불구하고 물을 너무 빨리 끊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벌써 바싹 말라있는 상태가 보이시죠? 이런 경우는 미질도 많이 저하되고 수확량도 상당히 저하될 걸로 보여집니다. 금년에 특히 병해충을 보시면은 장기간 장마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입도열병이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입진문이 많은 병, 문고병이라고 하는 입진문이 많은 병과 입도열병이 많이 왔었는데요.
요것들은 심해지기 전에 장마 중간이라도 비가 그쳤으면은 빨리 한 번씩은 방제를 해주셔야 급격히 번지는 걸 막아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요즘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산농가에서 볏짚을 많이 걷어가다 보니까 지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후반기로 접어들수록 지력이 딸려서 가시무늬병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퇴비나 비료를 충분히 시용하셔서 후반기에 이렇게 지력이 급격히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볏잎을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잘 말고서 그 안에서 여육을 갉아먹는 이 애벌레가 있죠. 이거는 홍명나방입니다. 홍명나방 같은 경우는 내 눈에 한두 개 보이면은 바로 방제를 해달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이게 번지기 시작하면 급격히 늘어나기도 하지만 이 친구들이 잎을 말고 있기 때문에 방제를 하게 되면은 방제가 잘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확실히 잡아주셔야 방제도 쉽고 나중에 끝잎을 보호해서 등숙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벼 물바구미입니다. 벼 물바구미는 봄에 이양을 하고서 논을 봤는데 다른 쪽은 잘 크고 있는데 이렇게 생육이 멈춰 있는 상태가 있다. 그러면 벼 물바구미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런 경우 가서 끝잎만 손으로 살짝 잡고 싹 뽑아도 쑥 뽑혀버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벌써 다른 벼들은 다 일주일이면 활착이 돼서 끝나서 자라기 시작하는데 이 벼 물바구미 유충은 새 뿌리를 다 가해하기 때문에 나오는 족족 새 뿌리를 다 갉아먹어 버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벼는 죽지는 않지만 이양한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에 가서 한번 살짝 뽑아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냥 바로 힘없이 쑥 뽑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뿌리 있는 데를 잘 살펴보시면 이렇게 하얗고 꿈틀꿈틀하는 애벌레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벼 물바구미는 상자 처리될 때로도 충분히 방제가 되고 상자 처리제를 미처 처리를 못하셨으면 이양하고 벼 물바구미 약을 한번 살포해 주시면 방제가 쉽게 됩니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벼 물바구미 피해 증상 논이거든요. 제가 초기에 가서 여기 피해가 심하구나 해서 이제 일부러 사진을 찍고 농가에도 알려드렸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방제를 안 하셔가지고 후기까지 이렇게 증상이 나타난 경우입니다. 좌측에 보시면은 좌측 논이 물바구미 피해가 심하게 입은 논이라 바닥까지 잘 보이죠. 똑같은 비슷한 시기에 이양한 윗논은 꽉 차 있는 상태인데 비교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름에 갔을 때도 이렇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갈수록. 그리고 가을 됐을 때 정상적인 논은 수확기가 가까워서 노랗게 익을 때가 됐는데도 저렇게 파란 상태가 왜 늦게 자라기 시작했기 때문에 늦게 출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수확량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 먹노린재입니다. 먹노린재는 이양을 하고 좀 지나서 한 6월 초중순 정도에 논에 가서 이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네에서 가장 먼저 심은 논 알아보셔가지고 가보시면은 쉽게 관찰되는 해충입니다. 인근 야산이나 풀이 많은 뚝이라든지 열동하기 좋은 여건이 있는 근방의 논이 이 먹노린재 발생이 많은데요. 먹노린재를 방제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6월 중순이나 7월 초 벼가 자라기 시작하기 전에 벼 키가 작은 상태에 있을 때 방제를 빨리 해주셔야 방제가가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먹노린재는 사람 발소리만 들으면 물속으로 쏙 숨어버리기도 하고 밑둥에 많이 분포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약제 방제를 해야 되는데 논에 물을 충분히 쭉 빼주시고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방제를 해주시면 충분히 방제가 가능합니다. 이 방제 시기를 놓쳐서 가을에 뭐 한다든지 하면은 아무래도 약액이 밑에 밑둥까지 충분히 흘러내려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초기에 방제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년 농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작년과 같이 가을 잦은 강우라든지 2019년도와 같이 가을 태풍이 온다면은 앞으로도 도복에 대한 문제는 심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식이량과 건전한 용료를 통해서 풍년 농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본 좀 써야겠어요. 대본.